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23번째 방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송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내 제일 중요할 방송입니다. 자, 양희원영 제21대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2대입니다. 전자 쓰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전 국회의원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장마철이죠. 네, 네. 장마천선이 장마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이러면 또 기후의 문제가 또 계속 이야기 될 수밖에 없고. 음,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음, 계속 에어컨을 틀면 또 온실가스는 많아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더울수록 밖에 다니다 보면 에어컨은 막 빵빵하게 돌아가고 들어오면 시원하고 이 선순환이 언제쯤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자가 꿈이어서 모르겠는데 사실 환경운동가들은 절대적인 수요를 좀 이렇게 줄이는 좀 약간 고통을 감내하는 더 불편한 것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지만 저는 환경운동가 출신이긴 한데 오히려 기술을 더 음, 선호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마음껏 쓰되 효율이 굉장히 좋은 에어컨을 개발을 해서 근데 효율이 좋은 에어컨을 개발하려면 관련한 시장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서로 더 효율이 좋은 전력이 적게 쓰이는 그러면서 더 쾌적한 그런 에어컨을 개발할 수 있다. 전 그게 뭐 예전에 그 인터넷 관련해서 망이 깔리고 할 때도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효율 기술로 인해서 그것도 그렇네요. 안정화됐거든요. 이번에 AI로 인한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원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장이나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효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환경 운동을 하면서 그중에 원전 문제를 했던 이유가 자본 반자본 사회 막 이런 걸로 학생 운동 때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자본 반자본이 아니라 나쁜 자본을 줄이고 좋은 자본을 키우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기술에 대해서 보다 호의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약간 철학적인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절제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만드냐가 정부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맞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가 네. 바뀌어가지고 음. 우리 방송 제목처럼 환경 자체가 경제가 돼버린 대표적인 게 음. 아리백이고 그 과정에서 환경은 마치 뭐 반경제 음. 이거는 이제 무너졌어요. 음. 아리백 할수록 우리가 돈 버는 거죠니까 음. 환경도 좋아질 거고. 네네네. 자, 근데 지금 그 기후 에너지 라인 인사들이 지금 속속 네. 발표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김성환 의원, 네, 환경부 장관 내정. 네네. 저 양반은 진짜 뭐 최근에 기사 보니까 한수원 답답하다면서 에너지 기업 분기 잡은 김성환 어. 환경장관 후보. 네. 윤석열 때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섰다는. 네네. 음. 그렇죠.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다음에 4 대강 보를 해체하고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때 다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걸로 바꿨었죠. 네. 네. 근데 그 김성환 인제 장관 내정자 지명자께서는 그냥 "지구를 살려야 된다. 문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환경과 경제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쪽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구청장 음. 때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노원구청장 아니 출신이시거든요. 제가 음. 이분을 좀 알아요. 아 개인적으로 아세요? 예. 개인적으로도 알죠. 네. 아는데 여기 나오셨나? 여러 번 나오셨죠. 아 네네. 근데 예. 그렇다 보니까 저분이 인제 그 노원구청장 때 방사능 아스팔트로부터 받은 충격이 네 굉장히 커서 맞습니다. 우원식 어 의장님하고 어 저기 김성환 당시 그때 구청장이셨나?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요즘 본인은 음. 전기차 몰고 다니시고 네 맞습니다. 사모는 수소차 몰고 다닌다고 유명한. 자, 네. 저분은 저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제 대통령실에 네. 이유진 음. 이유진 비서관은요. 제가
저분도 우리 방송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녹색당 녹색당이었을 하실 때. 때. 지금은 아닌데 네. 녹색당 운영위원장까지 하셨죠? 언젠가요? 동네 마을 버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동네 그러니까 어딘데요? 어? 동네가 어딘데? 동작구에서 동작구에서 마을 버스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서로가 반가워 가지고 했던.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통령실에 최근에 들어갔더라고요. 네네네. 이번에 내정됐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등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유진 저 녹색전환연구소장이 한 노력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김성환 장관이 아마 추천했을 거고 음. 이쪽 바닥에서는 한 20년 이상 된 지역 에너지 운동이나 그렇죠. 인제 동네의 마을 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그 동작 쪽에서도 성대골 음. 에너지 무슨 맞아요, 맞아요, 공동체 맞아요. 이런 운동들도 많이 끌어내고 야기자기하게 운동을 많이 녹색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야, 그러니까 그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뭐 꼭 음. 기후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음음. 이제 뭐 과학 기술 네. 뭐 이런 장관 라인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근데 거고.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쪽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 가지고 약간 긴장되긴 합니다. 이번에 원전 안전 쪽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원전 안전 쪽을 좀 해줄 만한 이 국정기획위원회도 그렇고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제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상임위에 최민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방송 쪽은 전투력이 엄청나세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이진수 그쪽은 위원장 건도 너무 파행도 많았고 그런데 근데 거기엔 원전 안전 파트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 국정감사도 그렇고 이쪽 분야는 지금 수명 연장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전 관련한 보고서가 뭐 조작 수준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의원님들이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게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쪽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획기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이나 네. 이재명 정부나 같아야 되는 방향성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역진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예. 비정상 네, 지금은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고 네. 그걸 더 넘어서 해야겠죠. 네네. 더 네. 넘어서야죠. 네. 정상.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를 보면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정치 시사 평론가들이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어제 시정연설도 그렇고 정말 정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정치 언론 김무성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더라고요. 예. 점점 갈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방향성에서 네. 아리백을 하려면 네. 전력시장 개혁 그리고 개방. 개방을 해야 된다. 네, 요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체로는 말이 되게 어렵겠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죠. 한전이 독점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간단히 한전 말하면. 독점으로는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 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 한전은 전력망도 그렇고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고속도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상태. 요거를 그 구조를 확 뜯어 고쳐야 된다.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 헤드라인 보니까 네. 정치 요금에 정치 요금? 한전 네. 전력 시장 위기, 네. 전기 소매 시장 개방 요구 거세진다. 네. 한전 안 쓴다는 맞아요. 기업들 예. 전력 시장 개편 목소리 네, 커진다. 맞습니다. 전력 시장 개방, 네, 주택용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해야. 또 언제 다 찾으셔 갖고 저렇게 하셨대. 전력 당국 통제 벗어나는 기업들 제도 네. 보완 시급. 네네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전이 전력망을 독점하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전은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력 수급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새날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 자회사들이 100% 발전 자회사예요. 그리고 한전의 송배전망 에서 이제 송전선로나 이런 거를 변전소라 이런 거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한전의 판매 분야에서 그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와 가지고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 와서 독점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기를 팔고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쓰려면 항상 한전에서 신청을 해갖고 전기를 맞죠, 사야 맞죠. 되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국가가 전기를 판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음. 멕시코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인 거잖아요. 독점이죠, 독점. 그 대만도 우리는 캡코 한국전력공사, 대만은 대만전력공사라고 탭코라고 우리랑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시장이 열리고 바뀌었고 일본은 지역별 독점이라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동경전력이 동경 수도와 후쿠시마 이쪽 지역의 독점적인 이제 전력 회사 거기만 전기를 사고 아 파는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게 다 열려서 일본은 물론 이제 열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있지만 네, 일본은 그 편의점에서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내가 어떤 전기요금을 쓸 건지 대만도 그렇게 열렸고 편의점이요? 네네네 편의점 가서 바꿀 수 있다고? 네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왜 분홍색 문어 네, 그렇죠, 핑크 그렇죠. 옥토버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영국도 거의 과점처럼 몇 개 전력회사가 대여섯 개가 전체 전기를 다 공급하는 거였는데 2017년인가 옥토퍼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는데 연예인 기획사 같은 그게 전력회사로 바뀌면서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은 전력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AI 회사로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방송한 그렇죠, 지는. 맞아요. 그때 그 핸드폰에 앱이 있어요. 그 앱에는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시로 전기요금을 나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왜 제가 팬클럽 요금 제도도 있다. 근데 우리 사는 집 근처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크게 있으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팬클럽이라는 전기요금제를 줘가지고 싸게 전기를 그 전기가 옆에 있으니까 뭐 아주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력 수요가 낮에가 높잖아요.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럼 저녁 때는 전력 수요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많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퇴근해서 집에서 전기를 쓰니까 집에 가면은 저녁 때 전기요금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더 싼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려면 전기를 판매하는 그 회사가 다양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나는 더 깨끗한 전기 쓸래? 난 더 싼 전기 쓸래? 난 여기서 가까운 데 전기 쓸래? 뭐 시간대별 전기를 이렇게 쓸래? 나 휴가 갈 때는 전기요금제도 이렇게 바꾸고 다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소비를 좀 줄이고 아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전기요금제도 아니면 내 전기차하고 우리 집하고 태양광이랑 그걸 컨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전기 남아돌면 내 전기차에 저장했다가 뭐 아니면 그걸로 팔았다가 아니면 뭐 전력망에서 더 싼 전기요금 있으면 그 또 샀다가 이런 게 다 ICT 기반의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에 AI 기반의 데이터 운용 기술 이런 게 다 종합된 다양한 전력회사들이 나오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또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수백만 개가 깔리면 그걸 또 다 관리하고 연결시켜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 기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독점적이고 거대한 이거를 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민영화다 이렇게 프레임을 좀 씌워가지고 전에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민영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답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민영화다 하면서 이제 공격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시장을 개방하는 거지 이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판매하고 거기 발전자 회사를 판매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개방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전력회사들이 뭔가를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기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에는 원전, 석탄, 가스발전소가 한정되게 뭐 몇십 개 그 가스는 이제 몇백 개 정도 있죠. 이런 거를 누가 그거를 가져갈 거냐, 그 전기를 누가 가져갈 거냐,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렇게 레드오션으로 싸웠다면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만 지금 한 20만 개 있거든요. 호남 같은데 엄청 많이 있고. 네네. 근데 그게 앞으로 탄소 중립되고 하려면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 늘어요. 그리고 규모도 지금 한 130기가와트, 100기가와트가 원전, 석탄, 가스 발전이면 30기가와트 정도가 한 27기가와트가 태양광, 풍력이거든요. 근데 밑에 석탄이나 이런 거를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얼마나 늘어야 되냐면 500에서 600기가와트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고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누가 먼저 하냐가 더 중요하지 음. 이걸 가지고 뭐 공기업 기업을 팔고 뭐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전력의 시장이 바뀌었다. 그 바뀐 거에 맞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차츰차츰 개혁을 해 나간다면 음. 당분간은 소매는 한전이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소매는. 음. 근데 지금 민간 전력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재생에너지도 있고 예. 요것을 전력망을 열어주는 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너무 잘 아시는 저하고 많이 하니까 정말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송배정 실어 나르는 게 있고 유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유통한 걸 갖고 이렇게 파는 게 있고 이게 세 분야잖아요. 세 분야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통, 음. 고속도로, 도로 얘가 얼마나 중립적으로 여기가 발전소가 있고 여기가 발전소가 있는데 얘가 여기다 연결을 시켜줄 거냐 여기다 연결시켜줄 거냐에 따라서 이 발전 사업자가 돈을 이 사람이 먼저 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먼저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립적으로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먼저 해주거나 그렇게 그래서 송배전망이 유통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잘 운영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더 북돋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러려면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자기 발전자 회사한테 아무래도 손이 더 가지 않게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장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받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잘 연결 안 해주고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어하고 그러면서 자기 발전 자회사들 먼저 해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송배전망을 우선 떼어내서 공정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게 첫 번째다.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가 오히려 더 책임 있게 운영해야 된다. 왜 그게 또 문제냐면 지금 판매 쪽을 윤석열 정부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도매 시장에서 250원, 300원 하는 걸 사다가 120원, 130원에 파니까 누적이 40조 원이 넘고 부채가 205조 원인데 해마다 5조 원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쪽에 적자가 생긴 것 때문에 이 송배전망 쪽에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까 헤드라인에 정치요금이란 표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 요건 이런 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 전기, 수도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돼. 전 당연히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네. 예. 문제는 이 관점을 아리백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음.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죠. 국가가 책임져야 돼 하니까 사람들한테 생긴 일종의 버릇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전기, 수도는 아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료 올린다고 그게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수도꼭지 틀어놓고 샤워하시잖아요. 이빨 닦고. 아껴야지. 예. 전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전기 적자 이런 것들을 아리백 관점에서 보면 한전이 전력망만 개방해줘도 굉장히 많은 환경 차원도 있지만 전기요금 싸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력망은 이제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력망은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하듯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은 판매 쪽에 적자가 심하니까 여기 투자가 애초 계획의 10%도 안 됐어요, 지금. 원래 계획한 거에 10%도 안 만들어진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고속도로 깔듯이 정말 제대로 깔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고 팔 거 아니에요. 네. 사고 파는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고 파는 시장을. 사고 파는 판매 시장이죠. 판매 시장을 열어주면 그걸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쓸 건지 아니면 옥토퍼스 우리나라도 옥토퍼스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옥토퍼스 에너지가 다른 나라라도 진출하고 한국은 있어요. 금방 할 거예요. 그거 밥만 먹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옥토퍼스 에너지 전기를 쓸 건지 무슨 회사 전기를 쓸 건지 나에게 유리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 판매 쪽에 한국전력공사 쪽에 있는 그 노동자들하고 발전 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나는 사업 영역을 더 키웠으면 일자리를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판매 시장을 열어주면 혹시 우리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 지금 벌써부터 대기업들이
한전 전기 말고 딴 전기 살려고 막 그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걱정이 되고 발전 쪽은 석탄은 2040년까지 우리가 다 줄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발전 쪽 발전자 회사는 원전 석탄 가스밖에 없거든요. 그렇네. 근데 재생에너지가 없지.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원전 회사 따로 있고 그러면 결국 석탄하고 가스밖에 없는데 그 석탄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로로 만든대 2040년까지.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이 발전 쪽에는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송배 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ICT 기술과 뭐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매 쪽에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발전도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키워주고 그걸 발전 사업, 판매 사업 겸업이라 그래요. 발판 겸업 그러거든요. 그리고 발전 쪽에 있는 사람들도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게 준비가 잘 되면 민간의 발전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민간 발전 회사 근데 개인 뭐 태양광 회사들 개인들도 있고 마을 협동조합도 있고 막 다양한데 이 사람들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면 가까운 데 전기를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민영화가 아니고 공기업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저번에 뉴스에 그거 있었잖아요. 예. 전남에 예. 햇빛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 풍력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신규 허가를 중단할 정도. 네, 맞아요. 실제 그렇게 하면 중단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 9월 1일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가 중단됐어요. 호남 지역은. 그 전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땅이 있고 다 있어도 못 해요. 지금 허가 안 해줘요. 아, 호남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원전 유지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한비도 원전 숙명 현장이랑 또 연결돼 있죠. 아, 나 진짜. 여기에 꼭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전기요금을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재명 후보가 제가 왜 그때 고백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여기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풍부하니까 더 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이야기 머릿속에 확실한 개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많이 남아도는 데는 더 싸지고 전기가 부족한 데는 비싸지고 그렇게 하면은 공장들은 당연히 전기가 물론 그 하나만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유인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거였어.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면 뭐 하나가 특정 별로 안 좋은 게 딱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못 들어오는 시장이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경직성 그러니까 이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발전원이 아니라 딱딱하게 항상 공급하는 양이 일정하고 한 1~2% 많아야 10% 차이밖에 못 움직이는 경직성 전원 그게 원전이거든요. 근데 원전이 밑에서 한 30%를 딱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에가 되게 그렇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근데 이거를 조금만 줄이면 위에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 아까 전기요금제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시간대별 요금제도 그리고 전기가 많이 생기면 많이 발전되면은 전기가 싸지는 실시간 요금제도 이런 게 생기면 그런 거를 더 잘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소비자를 더 많이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업끼리도 누가 더 잘하나 할 수 있고 민간도 소비자를 위해서 더 저렴한 더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걸 경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고 한참 얘기된 거 기억나세요? 예. 네. 이게 몇십 조의 돈을 썼는데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기를 쓰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를 디지털 기술로 확인하게 만들고 전기를 발전하는 데에도 실시간으로 얼마나 전기를 그러니까 발전하는지 그걸 확인하게 만들면 요 두 개를 맞추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고 돈만 투자한 거야. 이걸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력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서 실시간 발전량과 수요량을 체크해서 그걸 맞추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하지 마라 그래도 그쪽에
하드웨어 장치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질 때 사 가지고 비쌀 때 팔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도 열려 있고 전기요금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그게 저절로 될 텐데 시장도 닫혀 있고 한전마저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 아무리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어 봤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돈만 수십조 날리고 그냥 그렇네요. 끝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에너지 예. 고속도로도 스마트 그리드 전철을 안 밟으려면 이 시장 개혁이 돼야 되고 옛날에는 전기를 생산하면은 이 보내면 끝이었거든요, 보내면. 그리고 송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도시에 오면은 전봇대로 와요. 그럼 전봇대는 배전, 디스트리뷰션 나눠주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배전 단위에 발전소가 들어와요. 음. 태양광, 그렇네요. 풍력. 그렇네요. 그러니까 배전 단위가 그러니까 송전 단위는 어디냐면 밀양 송전탑처럼 엄청 큰 765 멀리 가는 거. 예, 345 이렇게 엄청 초고압 송전탑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송전 단위고 배전 단위는 154 킬로볼트, 229이라고 22.9 킬로볼트 그리고 동네 작은 전봇대 이게 배전 라인이거든요. 근데 동네에 100 킬로와트, 3 킬로와트 태양광, 뭐 10 메가와트, 뭐 20 메가와트 풍력 이건 다 배전 단위에서 전기가 생산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기가 요렇게만 내려오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전력시장, 전기요금, 송전망 견딜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대표 때부터 했던 말, 총선 때 했던 말이고 그전 대선 때 했던 말이죠. 에너지 고속도로. 네네. 근데 이건 필수적으로 전력시장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상황인 것 전력시장, 같고요. 예. 전기요금 이것이 개혁 개방이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전기요금이 싸게 공급할 수 있고요. 지금 송전선로에 전기를 보내는 효율이 몇 %인지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적 효율이요?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전력망이라는 게 관과 수도관이랑 똑같이 여기에 전기를 몇 %를 채워서 보내는 줄 아세요? 100으로 가려면 더 많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100으로 채우는 게 좋겠죠. 네. 근데 25로 가요. 25로요? 75가 여유예요. 그래요? 많이 가도 40밖에 안 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발전량을 정확하게 몰라요. 아. 수요량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유도를 많이 두는 거야. 혹시나 얘가 갑자기 전기 많이 쓰고 여기 전기 많이 생산하고 그럴까 봐. 그러네. 아직도 약간 좀 주먹구구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는 전화해 가지고 그 발전소 키세요. 뭐 이렇게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개혁과 다 연결돼 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리백을 하는 게 우리 경제 이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환경과 경제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만약 이게 막 그쪽으로 시도하려고 하면 확실히 뭐 민영화 이야기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네요. 네, 그래서 왜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도 국회의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 역할이 있고 행정부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건도 어쨌든 노조가 반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국회에서 노조 만나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업계를 넓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거다. 예. 이런 거를 소통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력시장 개혁 개방 없이 아리백 어렵다 이 이야기였고요. 짧은 뉴스 하나만 할게요. 지금 10월에 경기에서 네. 에이펙 열리잖아요. 예. 열리는데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뭐 정상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홍보도 할 텐데 경제 홍보하는 전시관이 142억인데 원전 홍보 전시관이 184억이더라고. 자리가 그 옆에 또 쓴대요. 엊그저께 이제 그 국회에서 홍기원 의원이요. 네. 이거 따져 물었어요. 이게 에이펙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곳에 준비 단장 이런 사람 나오라 그래갖고 근데 184억 들여서 원전 홍보가 운영하는 게 정상회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저쪽 답이 이건 우리가 돈 쓰는 게 아니라 한 손에 쓰는 거니까 받아들여줘도 하는데 의도가 너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 지금 쉽게 표현하면 에이펙 정상들 모아서 원전 수주 뭐 이런 거 하겠다는 의도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부산 엑스포 특위 위원이었어요. 저희가 뭘 했냐면 부산 엑스포를 할 때 여기 뭐 홍보관은 뭘 넣고 사람들 돌아가는 동선은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걸 다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에이펙 할 때 홍보관 옆에 원전 홍보관이 이렇게 180 몇 억이라면 더 크게 들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몰랐을까? 저기 답변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몰랐다 얘기하더라고. 그래. 예, 몰랐다고. 그러니까 한수원이 원전 홍보관을 쓱 집어넣은 느낌. 외교부가 아예 모르고. 사실 에이펙은 외교부 주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외교부가 그 에이펙이 열리는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건지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측면이든 뭐든 간에. 그럼 뭐가 메인이어야 되고 뭐가 우선 보여야 되고 동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짤 텐데 그걸 모른다고? 그럼 우리는 원전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건가 그렇게? 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경제가 예? 142억인데 원전이 184억이라. 한수원 돈 많네요. 한손 돈 많아요. 근데 적자는 또 적자대로 난다고 또 네. 엄프를 엄청 하고 네. 정치 요금이라 그러고. 요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주체는 외교부. 쉽게 표현하면 주관은 경상북도. 거기 쓱 들어와 가지고 184억 원짜리 원전 홍보 전시관인 거죠. 경주에 인제 월성 원전, 신월성 원전, 중조준위 폐기장, 뭐 SMR, R&D 단지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거기는 원전이 메인이라고 경주시는 생각을 하겠죠. 그 김석기 방패장도 의원. 거기 있고. 네네네. 거기 다 거기 몰아넣을 작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인 타이틀인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처음엔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뉴스예요. 네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고리원전 1호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중단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네.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분 확실하게 보세요. 음. 즉시 해체 저는 여기에 꽂힌 거거든요. 당연히 즉시 해체해야지 했는데 즉시 해체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노동자들. 아, 노동자. 지연 해체해야 된다 요건데 어제 깜짝 놀랐는데 역시 이거는 양현영 의원님께서 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중앙일보 같은 언론들이 예. 원전 해체 몇백 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지금 즉시 해체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구적으로 폐쇄된 원전이 210개나 돼요. 210개. 많죠. 지금 현재 210개. 운영 중인 게 440개인데 그거 절반 정도 되는 210개가 폐쇄가 이미 됐어요. 근데 폐쇄된 것 중에서 해체된 게 몇 개 없어요. 해체된 게. 해체 그러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론적으로는. 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해체하려면 돈이 즉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국가 공기업이 아니라 다 민간 기업들이어서 그 돈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체를 하려면 이 안에가 그러니까 뭐 석탄, 뭐 가스 이런 발전소 아니면 건물 해체하면은 그냥 바로 부수면 되잖아요. 그쵸? 포크레인 와 갖고 이렇게 부수면 되는데 이건 안에가 방사성 물질로 아주 단단히 오염돼 있습니다. 그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방사성 물질이 묻어 있기도 하고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방사화되어 있어요. 뭐 코발트부터 해서 뭐 스트론튬 이런 방사성 물질이 잔뜩 있어요, 그 안에. 그럼 얘네들이 뭐 스트론튬은 29년, 뭐 코발트는 한 5년, 6년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게 그렇게 되니까 보통 한 20년, 30년, 많으면 50년 정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지연 해체라 그래요.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 줄어들겠죠. 근데 왜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냐? 그러면은 비용도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이걸 해체하는 노동자들이 피폭량이 줄어들어요. 간단히 말하면 체르노빌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고 난 원전이나 이 원전이나 마찬가지로 그 안에가 다 오염 덩어리가 있는 근데 건데. 소련에서는 거기에 군인들 투입해 가지고 군인들 투입해 가지고 엄청나게 죽이면서 그거 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다른 건 여기는 해결료, 그러니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은 녹아내린 해결료가 안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고 네. 우리가 폐쇄한 원전이라 그러면은 그 해결료는 드러냈죠. 드러냈는데 해결료로 인해서 주변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이 다 오염돼 있어요. 그 오염돼 있는 이 핵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을 바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걸 해체를 하면 그거 다 아무리 뭘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피폭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게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특히 저 월성원전 1호기 그 숙련 현장 한다 그러면서 원자로를 통째로 교체할 때 투입됐던 노동자들 중에서 그 뭐 하여튼
림프암이라든가 림프종암이나 이런 것 때 걸려 가지고 인제 산재 신청하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법정 소송하고 뭐 다툼하고 그러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노동자들이 피폭량이 엄청 증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은 41 개가 폐쇄가 됐는데 그중에 해체한 거는 10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 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영국도 보면 36 개가 폐쇄됐는데 대부분 다 지연 해체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고 독일도 17개 폐쇄한 것 중에 대부분 지연 해체로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첫 해체라고 하면서 이게 해체 사업이라고 사업적 시장으로 관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500조 시장 그게 열린다 뭐 이런 거. 지금 폐쇄를 많이 한 나라가 인제 뭐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해체해 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체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닌데. 기다렸다가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던 거는 음. 폐쇄된 이후 8년 만에 해체 승인, 5년 후에 해체 공사 시작 이것이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즉시 해체란 말이 그게 즉시 그러니까 해체인데도 13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3년 몇십 년 만에.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연 해체로 하면은 못해도 한 20년에서 길면은 50년은 둬야 되는데 이 13년 만에 바로 해체를 하면 그러면 인제 뭐 스트론튬, 세슘 이런 것들은 아직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전이고 코발트 같은 거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긴 했겠네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피폭량이 꽤 늘어날 거예요. 근데 피폭이 늘어나면은 비용도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좀 지연 해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전이 싼 전기라는 말은 이것 때문이라도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 네.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예. 간단히 말하면 쉽게 표현해서요.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연탄 싼 에너지인 거 맞죠. 예. 그런데 연탄 버리는 비용을 왜 생각 안 하냐는 이야기예요. 연탄재 버리는 비용. 그것처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즉시 해체인데 이 단어만 보면 네. 야 당연한 거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바로 해체하면 아 이거 너무 좋겠다고. 위험한데 이 예.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예예. 그 영국은 보니까 한 36개 해체하는 걸로 42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고리 1 호기가 아마 처음이라서 그 하나당 한 1조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가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해야 된다고 평가가 그렇잖아요. 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다 하더라도 연간 지금 뭐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노동의 현장이 안전을 그렇게 아주 담보하고 있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인데 이런 원전 해체에 대해서 노동자 피폭량이 좀 많이 늘어나서 안전이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즉시 해체를 꼭 해야 될까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근데 예. 원안위에서 이미 결정을 어제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짚어볼 문제. 네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네네. 사실 원자력 안전을 생각했던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 예. 현 정부의 어떤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해체합시다라고 했는데 예. 이 양반들이 보기에는 지연 해체 방식을 아예 모르는 듯한 느낌. 몰랐을까? 미국 같은 데는 60년 대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엔 챗GPT가 많아 가지고 잘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주르륵 다 나오는데. 일단 시간 가도록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네. 계속해서. 우선은 그러면서 사용 해결료를 잘 보관하고 하는 게 지금 관건이죠. 그래서 원전은요. 다른 발전소하고 다르게 폐쇄를 해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안전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30년, 40년 쓴 사용 해결료부터 그리고 오염이 잔뜩 되어 있는 그 발전소 건물 이런 걸 안전 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를 해도 중단이 돼도 그 위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 예. 그걸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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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해체냐 지연 해체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안위가 이상하게 친원전 정부 때만 되면 원자력 안전은 팽개치는 결정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속기록을 보면요. 사업자의 그 사업 효율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하는 걸 계속 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환경부가 환경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아니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기 이름에 충실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좀 예. 정상을 원전 안전 분야도 저 정상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행정부나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중한 방송.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개몽되셨다고. 아,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아, 있어서. 아니 진짜 네. 이건 저도 헷갈렸어요. 네, 네. 박수 쳤다니까 네. 원자력 해체 시장 500조 열린다. 네, 네. 근데 즉시 해체는 아니다, 네. 여러분들. 지연 해체가 어쨌든 노동자의 피폭량을 더 줄일 수 세상의 있습니다. 모든 거를 안전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놓는 사고였더라고요. 원자력이 자, 좀 그렇죠. 자, 양희원 영원도 어디선가 전화가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